안녕하세요. 호모데우스 제7강 인류의 미래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스트 인 더 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고스트 인 더 셀, 그래서 우리가 이 고스트는 이제 일종의 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의식, 영혼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 셀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그러니까 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몸, 육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식, 영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고스트 인 더 셀이라는 개념이 원래 그 오시마모루라는 일본 그 애니메이션 작가가 공각기동대라는 아주 유명한 그 애니메이션을 창작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등장하는 말이죠. 그리고 2017년에 그 로버트 샌더스라는 사람이 이 원작 애니메이션을 스칼렛 요한슨 배우를 내세워서 또 영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 원작과 2017년 스칼렛 요한슨 주인공의 영화 사이에는 굉장히 그 상호 배타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여기 김명성이라는 분인데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영문학 박사과정에 계시다고 합니다. 뭐 사진을 보니까 아주 잘생기셨네요. 이분이 이 두 개의 그 원작 애니메이션과 그 스칼렛 요한슨 영화 사이의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에 대한 평론을 하셨는데, 이거 상당히 이걸 읽어보면 여기 안에 있는 개념, 그 이분이 그 쓴 글 안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가져와서 제가 좀 이렇게 읽어보면서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분의 글을 보면서. 자,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이제 이 글들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 두 개 되니까 이게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는 오시마무로의 그 원작 애니메이션이고, 요거는 최근에 나온 스칼렛 요한슨 영화죠. 2017년에 나왔다 보니까 이 두 개 있어요, 채널. 지금 이제 여기 쓰신 글을 볼까요? 원작 애니메이션에서 쿠사나게는 인공지능으로부터 탄생한 순수한 비육체적 의식체인 고스트와 융합하여 자신을 디지털화한다. 이에 반해 스칼렛 요한슨의 쿠사나게는 고스트를 거부하고 육체에 기반한 전통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여 한칼 로보틱스라는 거대 자본 기업에 대항하는 존재로 거듭난다. 라고 하는. 쿠사나게는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기억을 통해 규정되는 인간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어 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는 여기서 나오는데, 경험과 기억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나라고 할 때에 고스트 인 더 셀,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고스트 인 더 셀에서 이 고스트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 자의식,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원작에서 오시마모루는 어떻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의식이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것이 경험과 기억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얘는 그걸 여러분이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 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자신을 규정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경험과 기억을 통해서 규정된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규정한다. 그것이 여러분의 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는 이 얘기에 일단 동의를 하느냐가 문제죠.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 경험도 뭐예요? 결국 기억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도 기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잖아요. 정보. 기억은 정보 데이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 데이터의 정보 데이터 다발이, 그것이 여러분의 자아다, 그거죠. 자, 오시 마무리의 원작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의 기억, 정보 데이터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과학이 현재 이것을 대답을 하고 있는가요? 물을 때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억이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몸속에. 우리는 분명히 컴퓨터를 쓸 때에 이 기억이라는 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있다가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은 램으로 올렸다. 램 기억장치. 그렇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화면이나 이런 거 출력장치에 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같이 할 때에 그 하드디스크 또는 USB, CD, 뭐 다양한 기억장치들이 있잖아요. 현재 그 다양한 기억장치에 해당되는 그 기억장치가 어디냐 이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기억장치가 어디냐, 어떤 기관이냐 이거지. 그거는 뇌가 아닙니까? 할 때, 그럼 그럼 그 기억이 어떻게 저장이 됩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드디스크나 USB나 이렇게 저장할 때 기억이 되는 방식을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뇌는 어때요? 뇌신경망이다. 뉴런으로 된 뇌신경망이 있다. 뇌신경망. 근데 뉴런으로 이루어진 뇌신경망 구조, 여기에 기억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느냐. 이게 진짜 뇌신경망이 진짜 기억장치냐 이거죠. 뇌신경망,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기억장치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기억했던 경험했던 것들이 기억되는 장소가 뇌라면은, 뇌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저장된 것을 어떤 방식으로 꺼내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입력하고 출력하는 그 개념과 이렇게 대응시켜서 이렇게 볼 때에 아직도 이 부분은 미스테리다 이거죠. 모른다 이거죠. 사실 몰라요. 그런데 여기 쿠사나기라고 하는 사람이 쿠사나기 아니라 이 오시 마무르가 쿠사나기 이걸 주인공으로 해서 공각기동대 이거 만들었을 때에,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 양반은 그 인간의 뇌에 그런 기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뇌에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일단은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두 번째는, 인간의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만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인간의 요소냐, 인간성에 거기에 뭐 나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는 게 기억이 다냐 이런 거예요.
그럼 또 다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기억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전생의 기억은 또 어디에 저장돼 있고 그것도 어떻게 그 꺼내서 그 전생을 본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뭐 이런 건. 근데 그 도대체 이 기억만이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냐, 인간의 당신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질문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오시마모루의 이 공각기동대는 굉장히 협소한 개념의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예요?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그 사람을 규정을 하고 또 그것은 뇌의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그것을 뇌가 꺼내서 쓰고 저장하고 그런 방식으로 뇌 중심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뇌 중심으로. 이것은 굉장히 그 협소한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생각할 때는 인간의 뇌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아가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지 어떻게 꺼내 쓰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요 뇌를 가져다가 그 인공지능 소자들을 결합을 해서 전자뇌, 전기뇌를 만들게 되는 전자뇌. 자, 전자뇌를 만든다. 자, 요거는 아주 주제는 전자뇌를 만든다. 이것 전에 사이버 브레인입니다. 사이버 브레인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뇌와 이 사이버 브레인이 작동하면은 원래의 뇌가 사라져도 그 기억들이 사이버 브레인의 그 전자 소자들로 옮겨가면은 데이터니까 정보니까 옮겨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경험들에 대한 기억의 총합이 나기 때문에 그 나는 존재하는 건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고스트라고 하는 거죠. 지금 기억 데이터가 고스트죠. 그러니까 기억 데이터가 고스트야. 그러니까 그 오시마모로는 자의식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굉장히 협소한 인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요. 이게 기억.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쨌든 간에 현대 과학기술 자체도 굉장히 초보적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잘 몰라요. 자, 어쨌든 뇌에 있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뇌에서 뭐 어쩌게 생각하면 뭐 뇌신경 뭐 어쩌죠. 그 뇌를 열어가지고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뇌파도 연구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뭐야? 이 브레인을 이해를 하기 위한 뇌 인공지능, 뇌 인지과학. 지금 요즘 뭐야? 요즘 유행처럼 저 사람 번지고 있는 게 뭐야? 뇌과학이라는 뇌과학. 여러분들이 이제는 뇌과학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뇌과학, 인지학, 뇌과학, 과학이 지금 엄청 지금 과학자들이 여기에 그냥 혼신의 힘을 다해서 투자하고 있죠, 시간을. 왜냐면 뇌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사람의 기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꺼내 쓰는지, 어떻게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각기관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저장이 되고, 어떻게 꺼내 쓰는 거고, 뭐 이런 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는 이 오시마모루 원작은 이렇게 기억이라는 요소만을, 경험에 대한 기억이라는 요소만을 여러분의 자아를 구성하는 모두인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 애니메이션 자체에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경험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라고 하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의식, 영혼의 모든 것이라면은 그러면은 기억은 그냥 데이터인데, 정보 데이터니까 내가 굳이 뭐 이런 육체를 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육체를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또는 인공의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바로 고스트 인 더 셀 할 때 이 셀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적인 몸, artificial body, 이 body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탄소 생명체, 현재 여러분의 몸이든지, 여러분의 몸? 야, 여러분의 몸 지금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요즘 느끼고 있죠. 왜?
신종 코로나19도 못 막아.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감염되는 건 못 막는단 말이에요. 감염되고 이기는 건 할 수 있을 테고. 감염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실 그 몸이라는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김명성이라는 분이 얘기하는 건 육체는 구속과 제약에 불과하다. 그것이 인공적인 로봇 몸이든지 그 생물학적인 몸이든지 구속과 제약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언제든지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게.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이 얘기는 아니라도 여러분 트랜센더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돼? 그 나라고 하는 그 데이터를 어디에 넣어버려요? 아주 조그만 그 나노 입자에다가 자기를 다 넣어버려 데이터를. 그리고 자기는 그 데이터 속에서 그 작은 입자 속에서 사는 거지. 데이터가 거기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는 뭐야? 그 물방울 안에 그 입자가 있어가지고 그 물방울이 떨어져. 딱 떨어져가지고 맞아 이름 없는 그 산 속에 그 초가집에 물방울이 딱 떨어져서 거기에 그냥 입자로서 굴러다니면서 하는 그 안에서 사는 게 그 세계가 모든 세계는 우주가 있어 그 안에. 왜냐면 뒤에 데이터에 불과한 거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어서 그냥 사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트랜센더스가 그런 걸 주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그 현재 생물학적 육체라든가 인공지능체 육체를 거부하고 아예 자연물의 작은 하나의 먼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데이터니까 데이터를 얼마든지 데이터 그 양자 역학적 그 배열 구조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 데이터를. 그렇죠? 자, 그리고 구속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는. 그렇지만은 스칼렛 요한슨이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영화는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는 한칼 로보틱스라는 거대 자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납치를 해다가 스칼렛 요한슨을 납치를 해다가 그 몸을 바꿔버린 거죠. 몸을 바꿔버린다. 이렇게 거대 자본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리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거대 자본에 의해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이런 현대 과학 기술들이 거대 자본들이 이용을 하면서 인간들을 지배하는데 이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이 디스토피아적인 그런 영화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공각기동대의 원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육체로부터 해방을 시켜가지고 시공간의 인간이 현재 경험하는 시공간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 어떻게 유토피아적인 요소가 좀 강한데 지금 나온 스칼렛 요한슨 영화는 디스토피아적인 오히려 이거 거대 자본들이 그걸 이용해서 인간을 통제하는 개념의 그 영화로 완전히 바뀌어버려가지고 다른 계열로 간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가게 된 이유는 1980, 90년대의 그런 사람들의 의식과 현재 그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식이 큰 격차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칼럼입니다. 평론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 사이에 과학기술을 굉장히 떠받들던 사회에서 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돈 많은 놈들이 권력 있는 놈들이 그걸 이용해서 없는 사람들을 지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그걸 음모론이에요. 음모론들이 막 이제 퍼지는 거지. 이게 뭐야? 현재 그 신종 코로나19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이거지. 인간의 육체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개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런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럴듯하잖아요 얘기 들으면은.
누가 신종 코로나를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가 견디지 못한, 인간을 많이 죽인 뒤에 인간의 육체도 바꾸게끔 만들어가지고 신종 코로나를 고친다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어떤 백신 같은 거를 심을 때 그 백신 속에다가 무슨 어떤 그 전자장치, 나노 전자장치 같은 걸 심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해서 네 팔에 주사를 넣어줄 때 네 팔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그런 것들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삽입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통제하는 물질을 넣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뭔가 이런 과학기술, 생물기술, 생물학, 생명공학이라든가 이런 유전공학, 생명공학,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이 이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음모론에. 이것이 일루미나티다. 프리메이슨이다.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반영해주는 영화다라는 거죠. 그런 의식. 인간의 공포, 두려움. 자,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몸 자체를 버리고 싶어 하지만은 오히려 최신 스칼렛 요한슨 영화에서는 과거의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망한 꿈을 꾸는 거죠. 이 스칼렛 요한슨도. 일종의 그러면서 한칼 로보틱스에 대항하는, 거대 자본에 대항하는 전사로 변모를 해버려요. 완전히 다른 영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라질 육체와 회복해야 할 육체. 육체에 대한 서로 다른 두 시선은 무엇보다 먼저 탈신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디지털 네트워크나 신체 변형 기술이 생소했던 1980년대와 90년대 이 사이버 펑크 시대, 이때와는 사뭇 달라졌음을 말해준다. 이런 두 영화 차이는 과학적 진보와 자아의 정체성 문제, 이러는 거.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죠. 근데 과학기술의 이 진보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아식 영혼을 계속 탐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시 마모루의 영화 자체가, 원작 자체는 단순히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나라는 것을 구성하는 모든 것으로 봤지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과학은 그걸 넘어서서 계속 더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과학적 진보와 자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인류의 이 과학기술 문명이 당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예요, 사실은. 도대체 나라는 게 누구고 자아의식이 뭐고 영혼이 뭐냐라는 걸 이해를 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 지금 과학기술 혁명이. 과학기술 혁명론자들은 그거를 알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은 뭐하고 비슷해? 이게 종교적인 거하고 좀 비슷해. 이게 해법이 안 나오면은 과학기술의 과학기술은 어쨌든 간에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데우스가 되려고 하는 건데, 호모데우스가 되려면은 일단 뭐를 돌파해야 돼? 일단은 영혼이 뭐냐, 자아의식이 뭐냐라는 것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 마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지 않고는, 이것을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고스라고 하는 게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해법을 정확하게 내지 않고는 사실 앞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계속 지금 그 지점으로 계속 부딪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기술들이 돈 있고 빽 있는 놈들에 의해서 오히려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구속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식들이 암암리의 사람들 속에서, 많은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의식 속에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영화에 반영을 하고 있다니, 이 영화가 이렇게 달라진 데는 그걸 반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SF의 하위 장르인 사이버펑크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이 거대 기업 중심 시장주의 체제로 편입해 있는 세상을 묘사한다. 인공지능, 컴퓨터, 로봇, 사이버고 기술이 보편화되어 있고 사회 체계는 디지털 정보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한다.
가상현실 기술은 실제 현실과 매우 비슷한 형태의 세계를 구현해낼 수 있고 육체의 일부나 전체를 기계적으로 개조하거나 영혼을 다른 육체로 전송하는 등 인간의 정신과 육체가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첨단 과학기술이 창출하는 부는 거대 기업과 관료 조직이 독점하기 때문에 사회 계층은 심각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펑크 세계가 주로 디스토피아인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자, 지금 제가 한 얘기 뭐 그대로 이분이 한 얘기를 제가 얘기한 거죠, 사실은.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는 인주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사이버펑크 화법이 처음 등장한 1980년대는 비물질적 존재로 인식되던 인간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와 유사한 일종의 정보 처리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인지과학 이론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정보 처리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대응시킬 수 있다는 인지과학 이론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0년대. 그래서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오시마무레 공각기동대 원작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인지주의 전통 속에 요 내용들이 여기 쭉 중요합니다. 사실 과학기술 내용에서는 정보기술과 컴퓨터 과학을 주요한 분석도구로 편입시킨다. 여러분 뭐 데카르트 얘기는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요. 인지과학은 유기체의 작동 기제를 비유기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 물질과 운동을 중심으로 한 뉴턴 과학관을 넘어서서 정보 처리, 계산, 기업적 표상 같은 개념적 틀을 이용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한 1950년대 새로운 과학적 지평을 받아들여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유사한 원리를 구현하는 순환적 정보 처리 체계로 이해한다. 자, 우리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냐면은 사실 물질, 이 뉴턴 과학은 물질과학이에요. 물질과학. 운동역학이라고 볼 수 있네. 그러니까 분명히 외관이 있고, 연장이라고 그래, 연장. 그 외관이 있고, 그 다음에 무게가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것이 뉴턴 운동역학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에너지는 뭐야? 연력학, 전자기학 같은 게 발전을 하면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법칙,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뭐예요? 정보이론이 등장해요. 정보이론. 1950년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어요? 그때 DNA를 발견하게 됐고, DNA에 대한 이중 나선 구조가 규명이 됐어요. 1952년에. 또 이때 전에 바로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뭐예요? 정보 처리. 컴퓨터. 그러니까 대형 컴퓨터 위주로 있었지만 정보 처리 기술이 일대 1950년대를 전후로 해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물질, 에너지, 정보로 이렇게 방향이 들어오면서 정보가 물질과 에너지보다 더 본질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점점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여기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인지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그 뇌 운동이나 뇌 이런 거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이 정보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과학기술이 어떻게 물질에서 에너지에서 정보로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정보라는 그 정보 처리 기술, 정보에 대한 개념이 깊이 이해가 되면서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컴퓨터와 유사한 원리, 정보 처리 그와 이렇게 해서 이걸 알아낼 수 있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처리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인지과학이 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체계를 단순히 해석적 틀로 가져오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컴퓨터나 인공신체, 인공의 몸, 인공신체 같은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보조하는 인공물을 일종의 확장된 인간의 일부로 파악했다. 뭐 그런 600만 불의 사나이라든가 뭐 소머즈 뭐 그런 거죠. 노버트 위너의 인공두뇌, 사이버네틱스 유명하죠. 예, 앨런 튜닝의 개념 컴퓨터 지능을 실험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다. 최근에 컴퓨터 철학자들은 계산주의라고 해서
컴퓨테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계산주의. 저도 이건 처음 여기 들어봤는데, 이 계산주의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러한 과학적 경향을 설명한다라는, 인지심리학이나 진화심리학 혹은 분석자의 자유로 사용되는 이 관점에 따르면 인간의 두뇌가 세상을 인지하는 메커니즘은 디지털 알고리즘, 컴퓨터의 알고리즘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라고 하는 게 세상을 인지할 때 그 메커니즘이 디지털 컴퓨터의 알고리즘 구조와 유사하며, 인간의 두뇌가 언어적, 수학적 기호의 체계를 통해서 현실을 인식하는 것은 컴퓨터가 코드화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현실을 재구성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유기적 구조를 디지털 기호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분자생물학자인 릴리 케이는 이러한 과학적 인식론을 자연의 문자화라고 칭했다.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자연의 문자화라는 게 이 자연의 본질은 정보라고 하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죠. 정보가 핵심이라는 얘기지, 사실은. 이 우주자연의 핵심은 정보다. 그런 얘기를 이게 자연의 문자화라고 표현한 거죠. 이 관점에서 생물학적 분자는 정보의 저장고다. 이며 유기체는 저장된 정보의 전송 시스템이다. 릴리 케이는 1980년에 시작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이런 인식의 전환의 가장 거대한 물결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그냥 정보의 전송 시스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게 이제 리차드 덩킨스의 그 DNA 이기적 더 셀피시 진이라는 이 이기적 유전자는 리차드 덩킨스의 이 주장도 뭐와 같은 거냐면은, 인간의 그 유전자를 그냥 전송하는 기구에 불과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인간의 DNA를 자식한테 넘겨주는 그 DNA가 인간의 몸을 토대로 해서 그 정보를 옮겨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진화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 중심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게. 인간이니까 인간은 인간이라고 표상되는 어떤 정보들을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저장하고 그것이 돌아가는 기계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취합해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그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말이 틀린 거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본질이고, 내 사고는 어떻게 돼? 이 정보라는 게 본질이고, 정보가 본질이고, 물질과 에너지는 정보를 저장, 전송, 이동, 이렇게 이전 걸 폐기하고 새로운 걸 이동 등 하는 물리적 대상이다라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 물질, 에너지가 있을 때 정보가 본질이고, 물질과 에너지는 정보를 싣고 저장하거나 전송하거나 이동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하고 같아. 이게 보면 이게 퇴계 이왕하고 퇴계 이항하고 이율곡 선생이 뭐가 가지고 이기이원론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이원론 할 때 이는 정보고 기는 에너지와 물질이거든요. 이가 뭐야, 이? 이게 우리 선조들도 조선시대 이 논쟁이야, 이게. 이는 정보예요, 정보. 그리고 기는 뭐야? 기는 우리가 기라고 하는, 동양에서 기라고 하는 건 뭐야? 이게 물질과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기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이황 선생 입장에서는 어때?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에너지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보는 물질과 에너지와 별개인데, 단지 물질과 에너지에 이렇게 이동 전송을 할 때에 그걸 타고 가는 그걸 뿐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게 이론론의 율곡 선생 입장에서는 뭐야? 아니, 정보가 어떻게 물질과 에너지가 없이 존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이 두 분의 주장이
다 맞아, 사실은. 이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정보라는 것도 어떤 물질과 에너지의 형태, 물질과 에너지에 있어서 배열 구조로 나타나야지 정보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과 에너지가 없이 정보만 독자적으로 있다라고 있긴 있죠. 관념적으로 있지. 아니 문자나 숫자나 정보 이런 개념으로 있는 것이지. 하지만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그것이 물질과 에너지의 어떤 배열구조 형태로, 그것을 우리는 이때 얘기할 때 이것을 정보체라고 하는 거예요. 정보체. 그래서 이게 이원론은 요 정보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아니 이가 길을 타고 갈래도 정보체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와 물질과 에너지가 별개인데, 이가 길을 탈 때 정보체가 생성된다는 개념이고, 이게 이론론은 애초에 정보는 정보체로서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이게 둘이서 사실 싸운 거는 사실 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싸운 겁니다. 이게 간단한 거는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 아주 심오한 얘기가 여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태계 선생, 이황 선생, 이태계 선생, 이율곡 선생이 사실 심오한 문제 가지고 사실 싸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선 과학에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진 않고, 어쨌거나 지금 뭐예요? 이 정보가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 그리고 정보 처리 방식이 마음의 처리 방식. 그러니까 정보가 곧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정보가 마음의 여러분이 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정보라고 하는 정보의 그 메커니즘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런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야. 그 말이 뭐 틀린 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1980년대 90년대 인기를 얻은 사이버 펑크 장르, 바로 그래서 마음의 정보니까 이 정보로는 그것을 싣고 가는 몸이나 물질적 에너지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는 정보. 그러니까 이왕 입장이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보는 따로 있고 물질과 에너지는 따로 있어서 이렇게 대상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그런 입장이죠. 근데 이율곡도 꼭 그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이건 그런 철학적 논쟁 일단 접어두고요. 이렇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의 거대 자본에 대한 공포심에서 결합해 생겨난 과학적 진보에 대한 일종의 문화윤리적 반응이었다. 그런데 그럼 인간의 마음이 정보라면은 누군가 이 정보를 조작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억을 조작할 수 있고, 그거 뭐 마음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야. 정보라면 정보 조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뭐 DNA 중에서 DNA 검사를 해서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냥 버려지는 거지. 폐기 처분하는 그런 게 뭐예요? 그런 게 이제 그것도 영화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영화도. 그러니까 아예 정보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열등 유전자 가진 사람은 이 사회에서 아예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이런 개념도 나오고 다양한 개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가면은 그래서 고스트에게 있어서 육체는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액세서리와 같은 존재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스트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보라고 하는 이 고스트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는 상관없지 법적 권리를 가진 인격체임을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조작이 안 됐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게 또 복잡한 문제. 그에 따르면 육체를 옮겨다니며 존재를 유지하는 컴퓨터의 자기보존 프로그램은 핵심적 유전자 정보단인 DNA를 통해 전수되는 인간의 자기보존 방식과 다르지 않다. 태아의 DNA에 저장된 정보들은 성체로 성장하면서 자신과 타인을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다. 또한 생명체는 주변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스스로 진화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속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확장하는 고스트는 활자와 소리, 영상을 저장하는 기술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함으로써 진화해온 인류와 다를 바가 없다. 리차드 도킨스의 진화생물학자 리차드 인기적 유전자가 주장하듯 인류는 생물학적 방식 이외에 문화적 정보 저장단인 밈을 통해 지식을 전수함으로써 비생물학적 진화를 거듭해왔다. 고스와 융합하여 자신을 네트워크 속으로 코드화한 쿠사나기는 탈신체 과학기술의 발전이 던져준 고민에 대한 일종의 대답이었던 것이다. 자, 이런 식의 이제는 그 과학기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에 반해서 2010년대 디지털 과학기술이 이제 오늘날 시대에 와서는 어때요?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 바둑 때려서 패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대중적 관심이 폭발했는데, 이때 이제 뭐가 됐냐면은 외부의 신체의 결손을 기계로 대체하거나 체내 인공장기를 삽입하는 의학기술도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기계의 신체가 기술적 연구 대상에서 일반인의 삶 속으로 확장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상현실이나 이런 걸 이제 많이 이제는 경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서비스 하는 데도 있고. 탈신체 과학기술은 80년대나 90년대만큼 인류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이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분배되며 소비되는 방식에 집중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그 거대 자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그것을 생산하고 분배되고 소비되는 방식에 개입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는 이게 통제된 사회로 이렇게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디스토피아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영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작과 스칼렛 요한슨의 영화의 차이는 바로 이와 같은, 일종의 과학기술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우리가 경험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그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이런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화가 돼서 이런 기술들이. 자, 여기 좀 유기체로서 인간의 정체성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통제된 시체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방식, 이른바 성과 인종으로 구분된 전통적 의미가 시체가 다른 방식으로 국가 권력 또는 거대 자본에 의해서 소유되고 통제되고는 또는 하부 문화에 의해서 전유되는 사회적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것이 21세기의 주요 논제 중 하나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여기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라든가 아바타 여러 가지 영화 이제 사례들을 들면서 이분은 이제 평론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결국에는 결국 이 두 원작과 지금 스칼렛 요한슨의 영화 사이에는, 원작에서는 이제 초기 기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인간의 불사 영생에 대한 시간, 인간이 호모데우스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열광,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소위 나라고 하는 정체성,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디지털화된 정보로 매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신체를 가짐으로써 불사 영생할 수도 있고 또 시공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대 들어오면서 이런 과학기술들이 강력한 거대 자본과 국가 권력 또는 기업적 권력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어떤 그런 것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이것들이 이제 음모론하고 이렇게 결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죠. 이분이 평론한 건 제가 볼 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이 두 개의 관점이, 이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이런 부분들이 유토피아가 되냐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냐에 대한 첨예한 논쟁들이 지금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대 과학기술이 과연 현재 인간이라는 존재, 이렇게 정보라는 이런 관점, 이렇게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이 과연 지금 이런 논쟁이 과연
구체화 현실화될 만큼 충분히 성숙화된 것이냐라고, 기술적으로 성숙화된 것이냐라고 볼 때 저는 아직은 현대 과학기술 문명 자체가 극히 초보적이다, 아직 초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초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거대 자본들이, 권력들이 이것을 사용을 하다가 굉장히 인류 자체 전체에 엄청난 유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은 있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기술을 극한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과학기술을 계속 극한으로 끌고 통제를 하려고 하든, 또 통제를 벗어나려고 하든, 아니면 순수한 의미에서 인간을 호모데우스로 진화시켜 보려고 하든 간에, 인간은 도대체 이 인간의 영혼과 자기 정체성, 마음의 문제, 이거에 대한 완전한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완전한 지식,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완전한 지식을 추구를 해서 호모데우스가 되려는 인간의 내재적인 어떤 추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지지가 않는다. 이것이 근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인간의 인류가 신과 같이 되든, 인류가 다 파멸을 해버리든, 인류가 내일도 망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인류가 망하든 흥하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디스토피아가 되든 유토피아가 되든 과는 상관이 없이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을 끝까지 가서 대체 인간의 영혼이 뭐냐라는 건데, 인간의 자아가 뭐고 마음이 뭐라는 거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지식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그러면은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인간이 유토피아가 되고 디스토피아가 되고 그거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라는 게 저의 의식이고, 사실 인간의 완전한 지식을 추구하는 인간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이다. 그게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이런 점들이죠. 자, 오늘은 이런 어떤 유토피아, 디스토피아, 과학기술 혁명에 의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공각기동대 두 개의 영화를 가지고 분석했던 김명성이란 분의 평론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